자, 여러분 지난번에 과제로 했던 사례는 이제 눈치를 챈 사람들이 많겠지만 일산 신도시였어요. 다른 어떤 강의 중에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도시의 이제 형태, 구조만 보고도 아마 일산인 걸 알았었을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제를 하는데 일산시의 이제 어떤 자료를 들여다보고 아마 비슷하게 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그랬던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제는 이제 평가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시 단위의 어떤 큰 개체를 디자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산 신도시의 개요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선 그래서 구조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강의 안에서 여러 번 다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어떤 수치나 분포상의 어떤 개요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 신도시 위치가 이렇죠. 자, 서울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가요. 자, 영국의 일기 신도시 햇필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영국하고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어떤 트랙을 따라가고 있는데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도 1920년대에 20, 30년대에 일기 신도시, 물론 일기라고 이름을 안 붙였죠. 근데 런던이 이렇게 있고 런던 주변에다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런던은 딱 가도 잠궜어. 그린벨트로 딱 잠근 다음에요. 주변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서 런던의 인구 증가를 막고 신도시로 조금 인구를 분산하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이른바 이제 그레이터 런던 플랜입니다. 아버크롬비 경, 저 오상표가 아니고 계획가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정책가 중에 아버크롬비 경이 세운 광역 런던 계획입니다. 일기 신도시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런던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그랬는데 바깥에 사는 사람,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시로 그냥 들어와 다. 뭐 직장이건 아니면 큰 쇼핑이건 친구를 만날 건 들어와 다. 들어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잘 때만 가서 자고 와.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단어가 태어났습니까? 이른바 배드타운이란 말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배드타운. 침상도시다. 가서 잠만 잔다. 모든 기반 시설을 다 의존하고 그야말로 와서 잠만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대도시의 도심 공동화만 일으키고요. 저녁 시간대에. 그리고 낮에는 이 신도시가 공동화야.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자족성 있고 자체적으로 고용이 일어나는 도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의미에서는 실패했어요. 물론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인구 자체는 이동을 했잖아, 바깥으로. 인구 자체는 어쨌든 주소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인구 분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처음 얘기한 어떤 자족성, 그러니까 그 도시의 시민이 그 도시 내에서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고용을 대부분 해결하는 것들, 그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게 영국의 일기 신도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도 그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자, 서울 같은 경우 외곽에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개발했지만 그린벨트 쫙 둘러싸고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돼? 일산, 분당, 뭐 군포, 산본, 그 다음에 수원도 뭐 광교 신도시, 그리고 뭐 안산 같은 경우도 신도시고 주변에 이렇게 신도시들을 쭉 만들고 있죠. 거기다 지금 내려오는 경부축 따라서 또 몇 개 신도시가 더 들어서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때는 목표는 뭐냐? 역시 자족성이었어요.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해서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고 좀 서울이 너무 팽창하는 것을 막고 좀 그래도 지방까지 못 보낸다고 하더라도 경기권에서라도 좀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싶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 어떻게요? 런던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분당하고 일산이 자족적인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했던 실험 두 가지예요. 근데 그 두 개 다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죠. 물론 그런데 2000년대 넘어와서는 분당하고 분당에 판교가 생기면서 판교 실리콘밸리다라는 말도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거기 IT 업체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신도시 위주로 비즈니스가 생기고 자체 고용도 생기고 이런 어떤 측면이 나타나고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까지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침상도시화했다라는 비판이 그대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영국의 트랙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자, 분당, 그 다음에 일산, 이 두 가지가 양대에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20km 정도인데 20km면 이게 애매하죠. 수도권으로부터 20km다. 아, 서울로부터. 이거는 지하철 타면 한 2, 30분 거리거든요, 사실. 2, 30분. 카바가 가능해요. 일일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결국은 한 2, 30km 이내에 있어가지고는 뭔 수를 써도 자족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사실 결론이 나고 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이기 신도시는요 60km 이상을 뛰어버려요. 아예 런던으로 들어오지, 하루 일일 생활권에서 런던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거리에다가 거기에다 신도시를 지어버린 실험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된 것들이 이제 뭐 밀톤 케인즈라든가 이런 신도시들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약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신도시들이죠.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고, 원래는 뭐 지금은 기억이 사라진 모습이지만 논밭이었어요. 논밭 다 논밭이었는데, 이 논밭이 하루아침에 신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넓고도 평평한 땅이었죠. 그리고 여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농부분들은 지금쯤은 이제 다 이렇게 뭐 큰 부자가 되셨겠죠. 또 나름대로 특색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백마역이라고 있었는데, 기차역이었어요 옛날에. 지금 지하철역인데, 거기가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제 강촌이나 뭐 춘천 이런데 MT를 갔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백마 쪽에 MT를 많이 갔어요. 저기도 약간 뭐랄까 유원지, 막걸리 마시고 놀고 춤추고 하는 어떤 그런 동네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있었을 뿐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농촌, 그러니까 논밭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개발의 주요 목표인데 뭐 뻔히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원적 분위기, 전원적 분위기, 허관날 나오는 얘기, 안전한 도시 환경. 이건 그래도 상당히 어떤 실험적인 어떤 설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그냥 뭐 내세우는 얘기고, 가장 뒤에는 뭐가 있었다? 자족적인 신도시. 말하자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결과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죠.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알아가야 될 것들은 뭐냐, 이런 도시계획이나 단지계획 할 때 이런 숫자가들이 나타내는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갈 필요가 있어요. 숫자라는 건 뭡니까? 인구 규모, 그리고 인구 밀도, 그리고 인구 밀도뿐 아니라 물리적 밀도라는 것도 있죠. 건물과 땅의 관계, 뭐 용적률, 건폐율들, 뭐 공공 녹지율이라는 것도 있죠. 총용적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상업지역 비율 뭐 등등 있는데, 그런 숫자 하나하나가 그 도시의 전반적인 퀄러티의 어떤 대세를 결정해요. 그 숫자만 보더라도 그 도시가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파악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7만 6천 명으로 설정했네요. 아, 근데 이때만 해도 벌써 세대당 4인, 지금으로 봐서는 어림도 없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 4인이라는 건데, 지금은 3인도 안 돼요. 1인 가구도 많아졌고, 1인 가구가 지금 벌써 한 30%가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향이에요. 근데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아직 이런 수준의 어떤 지표를 썼다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은 뭐 한참 낮아져 가지고 2.9를 쓰기도 하다가 2.7을 쓰기도 하다가 지금 2.3까지도 내려갔어요. 세대당 가구인 수가 2.3인까지 내려갔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준으로 안 되겠다 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래서, 말은 긴데 말 길면 다 거짓말이야. 이거 뭐냐? 한마디로 1인 가구용이다. 1인 가구용인데, 이런 처음에는 1인 가구 이런 집들을 갖다가 어디 저기 막 시골에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살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 잘못된 거였지. 최근에라도 이제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어디다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 역세권에서, 역에서 한 몇백 미터 이내에 뭐 그런 데다 쉐어하우스도 만들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1인 가구들이 역 가까운 데서 그 빠른 스피디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였던 1인 가구 주택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계속 늘고 경제도 계속 성장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고리타분한 기준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이제 4를 나눠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
69,000세대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집이 69,000개, 집이 69,000개. 그런데 보니까 단독주택이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이 그냥 딱 90%네, 90%. 그리고 단독주택은 한 10% 정도에 불과하다. 자,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주택 500만 호를 수도권에다 건설해야 되는데 단독주택 만들어서 언제 그걸 따라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로 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독주택을 맛배기로는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계획가들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좀 늘려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데 정치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돼? 그럼 뭐 10% 넣어봤자 뭐 아파트로 깔아버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요런데 의견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10%를 갖다가 마련하는 것들도 뭐 당시로는 쉽지가 않았다라고 그래요. 계획가들은 한 뭐 30% 이 정도까지 넣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자, 또 하나 어려운 뭐냐면, 자, 여러분이 계획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밀의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사는 신도시에 아파트랑 단독주택을 같이 넣는 것들이 이게 그다지 쉬운 게 아니야, 실제로는. 왜냐하면 아파트랑 단독주택이 바로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면하는 동네 잘 본 적 없죠? 면하면요, 굉장히 주거 환경이 애매해져요. 아파트에서 말하자면 단독주택을 내려다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껏 단독주택을 샀는데 아파트촌이 뭐 최근에는 30층 넘어가잖아요. 옆에 이렇게 단독주택 딱 살고 있어. 마당에 있어. 마당에 이렇게 일광욕하고 있는데 다 내려보면 이 단독주택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데다 뭐 나무를 심고 해봤자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뭔 의미가 있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획상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 사이에는, 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사이에는 굉장히 큰 버퍼가 필요해요. 간격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고밀의 신도시에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 넣는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고밀의 도시고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위주로 하는 도시가 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한 인구 주택의 어떤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전체 대지 면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대지라고 그러면 건물을 지은 땅덩어리의 면적만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산 같으면은 일산 내에 뭐 공원도 있고 산도 있고 무슨 뭐 강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람들이 사는 면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주택이 지어진 부분의 면적만 봤을 때 어떤 세대나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인구는 집에 사는 것들만 인구이기 때문에 여기 외에 뭐 다른 인구가 있을 수는 없죠. 자기 가게에서 사는 사람들 뭐 그런 경우 일부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볼 것들은 밀도에 관련된 지표예요. 왜냐하면 밀도 지표가 그 도시의 대략적인 형상을 그냥 결정해 버려요, 거의. 특별히 고밀도시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저밀도시면 집이 뭐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고밀로 가버리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외에는 거의 선택 수단이 없어지게 돼요. 고밀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려 532다. 헥타르당 50에 5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밀도 지표를 먼저 잘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 일단 밀도 지표가 무슨 얘기냐면 1헥타르라는 것들이 한 100 곱하기 1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운동장, 큰 규격 선수용 운동장 있죠. 그거를 이렇게 물론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으로 짜부러뜨렸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 넓이, 그게 바로 1헥타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려 532명이 올라가 있다. 상당한 밀도죠. 상당한 밀도야. 꽤 압박감을 느끼는 밀도죠. 그러면 그 밀도라는 것들이 주택 요양과 관련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서양에서, 그러니까 유럽,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만드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아봤자 거기는 한 60에서 80헥타르, 80인 퍼 헥타르밖에 안 돼요. 5배, 그렇죠? 바로 40, 5배나 6배, 뭐 7분의 1 정도가 되는 굉장히 적은 밀도죠. 그런데도 거기서는 이게 그렇게 적은 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냐 하면은 밀도 카테고리를 한 0에서 100, 100에서 200, 100에서 300까지를 보통 기본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헥타르당 이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단독주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단독주택.
그리고 요 범위 내에 있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연립으로 많이 얘기해요. 연립이라는 건 딱히 이제 기준이 정해진 건 없지만 대략 봤을 때 한 3층에서 5층, 5층보다 넘어가면 아파트인데 최근에는 5층짜리 연립이나 아파트는 없죠. 6층짜리 이런 거 없어요. 넘어가면 한 15층 기본적으로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연립이라는 건 한 2, 3층 정도, 많아봤자 4층 정도가 요새는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연립주택을 넣었을 때 나오는 밀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을 넘어가면 무조건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고층 아파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쓰고 있는 카테고리인데 500이라 그러면 이건 뭐야? 300에서 한참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 주택을 공급했다라 그러면 다 아파트란 말이야. 그래서 유형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만 높은 아파트냐, 진짜 높은 아파트냐, 더 높은 아파트냐 이런 차이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구에서 쓰는 이런 기준이 헐렁하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자, 300에서 500까지는 그냥 고층 아파트, 500 이상은 초를 붙여서 초고층 아파트, 또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일산 같은 경우는 도시의 대지, 그러니까 주거 대지 전체의 밀도가 500을 넘어가 버리네. 도시 전체가 한마디로 초고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기 신도시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게 높은 밀도다. 초고층 아파트를 쓰지 않고는 디자인될 수 없는 그런 밀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런 건 생각해야 되겠어요. 왜냐, 세대수는 어쨌든 제대로 계획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는 이거랑 상당히 다를 수 있겠죠. 이거보다 모르긴 해도 실제 인구는 굉장히 많이 낮을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세대당 4인을 썼는데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세대당 4인인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2점대로 다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6만 9천 세대가 알뜰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1인 가구도 많을 거고요. 1인 세대.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인구는 조금 지금 와서는 과대 평가된 측면이 좀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걸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또 사회적인 유형도 엄연히 차이가 좀 있어요.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아파트 아닙니다. 임대 아파트라고는 뭐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장기적으로 국가에다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죠. 국민 아파트는 뭐냐? 이거는 규모를 줄여가지고요. 주로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평형으로 만드는 보통 그런 아파트예요. 그리고 분양 아파트가 되면 이건 자기들이 직접 사서 들어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좀 더 크고 좋은 아파트를 살라고 노력하죠. 왜냐? 자기들이 살기에도 좋지만 그렇게 해야지 또 어떻게 돼요? 비싸게 돈 주고 사야지 가격이 또 더 올라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분양 아파트를 죽어라고 애써서 들어가고 대출 받아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뭐 수도권의 아파트를 뭐 80년대 산 사람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못해도 한 5억 몇 억씩은 다 벌었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와서는. 일산도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분양이에요. 어떻습니까? 요 사이에는 심연한 소득계층, 사회적 계층 차이가 심연한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업자들은 이거를 좋아하고요, 정부는 이걸로 넣으려고 애써. 그래서 두 개 사이에 간극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나 국민, 분양 요 비율 사이에는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성격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소득계층도 달라지고요, 사회적 구성도 많이 달라져요. 국민 세대수가 압도적으로 많네. 거의 절반이 국민 규모죠. 국민 규모. 국민 규모라 그러면 대략 20평 전후 30평을 안 넘습니다. 작은 아파트들이에요, 주로. 그런 것들이 거의 절반이네요. 임대도 상당히 있고, 분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일산이 주로 이제 서민 계층을 타겟으로 한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당하고 생긴 건 비슷하지만 분당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투표를 하는데 그 정당 선택도 예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를 계획할 때 이런 물리적인 것들, 밀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형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사회적인 내막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적률로 가봅시다. 용적률이라는 거는 자, 밀도는 보통 human density예요. human density. 근데 용적률 건폐율이라는 거는 building density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physical density라고 그래요. 물리적 밀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 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땅덩어리에 건물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있느냐 그거를 가리키는 지표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실제적인 공간감은 요거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분양 같은 거 180까지 넘어간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이제 용적률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 땅이 100일 때 아파트 올라간 게 180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거죠. 건폐율 감안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역시 이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층 아파트로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 도시의 인구 주택 계획, 그러니까 주로 밀도에 대한 계획입니다. 밀도하고 세대에 대한 계획이에요. 거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지표입니다. 도시 전체에 대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밀도 어디냐? 여기서 나오는 밀도는 어떻게 돼요? 아까 나오는 것보다 532에서 여기는 훨씬 줄어들고 있죠. 왜 그래요? 이거는 아파트 뭐 주거단지 뭐 이런 뿐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이제 뭐 녹지라든가 공원 뭐 산지 이런 거 등등을 다 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 전체로 밀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밀도라는 개념도요, 순밀도하고 그 다음에 총밀도 개념이 또 달라집니다. 순밀도라는 건요, 이거는 주거지역 내에서의만 밀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로 작정되어 있는 땅 그것만 가지고 밀도를 산정한 거라는 거예요. 총밀도는 뭐냐? 그게 아니고 도시 전체 경계, 도시 경계 전체에 대한 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높겠어요? 주거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어떤 얘기라는 거예요? 그 도시의 전반적인 퀄리티는 어떻게 될까? 그다지 높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녹지가 없고 대부분이 사람 사는 주거지라는 얘기니까 너무 빽빽하고 공공용지가 적은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이거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커야 되는데 두 개가 근접해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그 도시의 전반적인 이제 퀄리티, 특별히 공공용지의 비율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긴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까 보니까 500 얼마야? 530인데 174로 크게 낮아졌죠. 이 말은 뭐다? 공공용지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것 같다. 일산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죠. 일산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정발산공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큰 보행자 대로 있죠. 생활건축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도시 전체의 인구 밀도는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외에는 뭐 거의 비슷한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설 계획이라는 것들 얘기했었는데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3, 4대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2단계에서 미리 이제 계획이 되어 있죠. 도시 전체적으로. 자, 가장 중요한 걸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는 보통 이제 단지 계획 기준으로 보면 2,500 세대당 1개. 그거 보통 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너무 빡빡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애기들을 많이 안 낳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최근에는 뭐 한 3,000세대, 4,000세대당 하나도 뭐 상관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획 기준이 느슨해지고 있어요. 근데 21개라고 그러면 대략 봤을 때 69,000세대에 21개, 그럼 대략 한 3,000 몇백 세대당 하나 정도 이렇게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벌써 이렇게 상당히 느슨한 기준들이 적용됐네. 최근에는 아마 제가 볼 땐 4,000, 5,000 세대당 하나 정도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초등학교가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21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세대수에서 바로 나와야 돼. 요거는 계획하고 나니까 21개 넣었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인구 계획이 되고 나면은 자, 도시 토지용 계획이 있기 전에 벌써 초등학교는 21개를 해야 된다는 게 이미 기준에 딱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일단 이 사람들이 여기 살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렇죠?
초등학교가 어쨌든 모든 시설 중에서도 가장 베이직한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모든 토지 이용 계획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전에 필요한 물 공급에 대한 것들, 상하수도에 대한 공급량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역시 유아에 대한 것들,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개소로 표현되기보다는, 왜냐하면 토지 이용 계획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떻게 알아? 주거 지역을 쫙 뿌릴지 아니면 한 번에 쫙 집중할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수로 하진 않고요. 보통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으로 하는데 전체 총면적으로 하기보다는 1인당 얼마 정도를 두겠다라는 식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요. 1인당 얼마. 그래서 일단은 총량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공원은 이제 여기 나오는 세대 인당이구나. 27만 6천에 이제 0.6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린공원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일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상당히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을 두기 위해서 이런 정도를 아마 계획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숫자들 그럼 어디서 판단하느냐? 이거는 과거의 계획 사례로부터 보통 많이 기준으로 갖고 오기 마련인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보통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겠죠. 초등학교만 있겠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공원도 뭐 각 또 다른 규모, 또 여러 형태의 공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다 하지 않고 어쨌든 가장 크게 도시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대략적인 지표만 설정해 놓은 것들이 바로 요거다라는 겁니다. 이미 계획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지만, 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면서 일단 도시가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하철이 먼저 지나가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등장한 것들이 이 정발산이죠. 정발산은 원래는 갈아 없애도 되는 산이에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을 계획하는 게 좋겠다. 거기다 정발산이란 게 뭐냐면 장발선이라고 하는 정발선입니다. 이게 한문을 보니까 전기가 발산하는 산이야. 이 지역의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퍼뜨려주는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헐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거기를 살짝 피해서 남쪽으로 피해갔어. 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영역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돼? 지하철 영역으로도 좀 벗어나게 됐지?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 따라서 이렇게 역세권들이 형성돼요. 그러면 이런 생활권들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런 데는 소외가 되지, 요런 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요런 데는 근린 생활권을 이렇게 몇 개를 넣었고, 한 너댓 개를 넣고, 그래서 걔네들은 조그만 소생활권이 형성되고, 그게 다시 지하철역과 이렇게 몇 개의 축으로 연결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전체 도시 구조를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산을 살게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몇 개 더 힌트를 얻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단독주택, 대부분 아파트인 도시인데 단독주택을 넣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넣어야 될 거라는 거야. 아파트랑 섞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다 넣을까? 딱 좋은 힌트가 나왔죠. 어차피 정발산을 보존한다라고 그러면 이 주변에 정형적으로 땅을 끊어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 주변으로 단독주택을 배치하면 딱 좋겠구나. 어차피 한 전체로 봤을 때 한 10% 정도 배치하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산 주변으로 배치하고 또 산 남쪽에 이런 데가 어쨌든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CBD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주변에다가 여기에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 해당하는 관청도 넣고 이런 식으로 요 동네를 갖고 가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대략 의견이 서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돼?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이 나오지만은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는 좀 더 고밀 아파트가 들어가게 하고요. 지하철역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북쪽으로 갈수록 이런 데 보니까 어떻게 돼? 저밀의 주거 지역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역세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조금이라도 그래도 밀도, 주택의 밀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토지이용 계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칠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거랑 비슷한 작품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지나간다는 거고, 그래서 보면 지하철역 주변으로 새빨간색들이 좀 지정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생활권들의 핵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다만 여기는 정발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애매하죠. 그러니까 얘는 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CBD 역할을 해야 되는 중심부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바로 뒤에 정발산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아파트 단지는 양쪽 날개를 딱 펼쳐가지고 일단은 양쪽에 있는 역세권에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권 축을 일단 하나 딱 보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쫙 배치를 해버리고 있죠. 이렇게 딱 보내고 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죠. 다만 근데 북쪽은 얘네들은 지하철 역세권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자 근린상권을 이렇게 도고 있죠. 근린상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중심부의 영향에서 떨어진 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아파트 단지의 설계 패턴은 그냥 굉장히 무난하죠. 네모나게 슈퍼블럭으로 끊었고 그렇죠? 끊었고 끊은 다음에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간선도로랑 교차하면서 녹도 한번 간선도로 한번 녹도 한번 간선도로 한번 녹도 한번 간선도로 한번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죠. 그 다음에 녹도랑 녹도가 만나는 곳에는 이렇게 보니까 대충 공원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고 공원 옆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학교거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가 만들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도요. 이런 어떤 생활권 축이라는 개념은 나타나지만 근린 주거 패턴은 대략 뭐 비스무리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다만 그 전체 근린이 또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 축으로 연결돼서 도시 중심축까지 연결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하나 그리고 일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 생활권 축을 따라서 자 이거는 심지어 도로도 이렇게 입체 교차로를 통해서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널 필요가 없어. 뭐 자전거를 타거나 해서 쭉 오면은 이게 바로 또 호수공원까지 연결됩니다. 이 호수공원이라는 게 어쨌든 일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매력 요인이 되고 장점이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생활 패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요 아파트 덩어리 두 개 요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심축에서 생활권 축으로 교차시켜서 생활권 축을 따라서 중심부도 오고 또 그리고 호수공원까지 갈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곳들은 점일 패턴들이 적당하게 들어가게 했다라는 건데 자, 그 패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은 자 어쨌든 이 부정형적이고 이 산에 가까운 곳 요런 데는 굉장히 옅은 색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데가 이제 주로 연립주택, 단독주택 특별히 요런 데가 이제 단독주택촌입니다. 요런 데 여러분 그 원빈이란 배우 있죠. 이제는 뭐 거의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처음에 이렇게 데뷔하고 그럴 때 무슨 드라마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드라마 촬영이 이제 여기서 됐어요. 여기 원빈이 살던 집이 어디냐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던 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운 유럽식 주택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동네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데 아예 뭐 재벌가 주택처럼 담벼락 크고 뭐 궁전 같은 집 말고 일반 집인데 굉장히 예쁜 주택들이 모여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여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데는 주로 연립들이에요. 제가 볼 때 연립들 다세대들.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중층 연립주택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자 단면을 보면 이래요.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연립들이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완충지대가 있어.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런 단면 패턴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립은 사실 사생활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죠. 뭐 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층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스카이라인이 점점 낮아지게 함으로써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지역 간의 사생활 충돌을 막고 있더라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계획 패턴이다? 이건 뭐 여기 망하는 거 한마디로 잘못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일산에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주변은 간선도로 주변에 연립주택이 있는 건 있죠. 거기에는 보면은 또 이렇게 한 20m인가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고요. 차가 막 달리고 있어. 그 다음에 한 20m가 되는 이게 뚝이 있어. 뚝 높이는 별로 높진 않은데 여기 나무가 또 심어져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주거환경을 뭐 다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교통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이제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성이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여러분 특징이 또 일산 같은 경우 파란색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란색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란색들은 보통 토지용 계획도에서 업무 시설이거든요. 업무, 비즈니스. 근데 보면은 여기 뭐 주여벽인가요? 어쨌든 주여벽 12BD 부근에
상업지역도 있지만 상업지역도 있고 큰 광장도 있네요. 이렇게 광장. 그러니까 정발산과 연결돼서 하나의 어떤 어메니티 시스템을 이루는 거죠. 광장, 그 다음에 일산 호수공원, 이렇게 팔자 형태의 어메니티 축이에요. 이것도 일산은 또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주변이 파란색이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이 주변이 비즈니스 타운으로 계획이 됐더라는 거야. 언제? 80년대 후반에. 왜 그랬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기 신도시의 주안점은요, 자족성이었어요. 셀프 서스테이닝. 또는 셀프 서피션시. 자, 이게 의미는 뭐냐? 딴 거 아니고 일단 그 도시에서 고용을 해결하고 대부분의 기반 시설을 해결하면 그게 바로 셀프 서스테이닝이에요. 셀프 서피션시예요. 고용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업무 시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의 자체적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업무 지역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넣었죠. 근데 문제는 일산 신도시를 만들고 나니까 여기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든가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굳이 여기로 이사를 해야 될 이유를 그렇게 못 찾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이미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인구도 늘어났는데 상업지역들은 다 들어찼는데 업무시설 여전히 땅이 텅텅 비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그냥 아유 자족성이고 뭐고 안 되나 보다 그러고 그냥 업무시설을 다시 그냥 상업시설로 분양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요런 데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요런 데가 뭐 라페스타니, 웨스턴 도미니, 일산 가면 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런 걸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뭐 분당 같은 경우는 뻗팅기고 뻗팅기다가 판교라는 어떤 거대한 그래도 비즈니스 타운이 생겼는데 일산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업무 시설이 그냥 상업지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어떤 자 그때 이렇게 업무 시설로 남겨놨던 크다란 땅들 있죠. 이런 데는 뭐 백스코라든가 뭐 차이나타운도 만든다든가 뭐 또 할리우드 뭐 이런 것들 만든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지금 말한 내용들이 다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략 뭐 전체 주택용지 이만큼이 아파트다. 그리고 복합용도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는 주로 이제 지하철역 가까이에 있고요. 지하철역에서 멀수록 순수 주거용도로 이렇게 보통 계획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광로변은 업무용지를 많이 계획한 것들이 특성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비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상업용도를 넣어서 오히려 일산이 지금 뭐냐면 거의 상업의 도시처럼 돼버렸죠.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들. 자, 초등학교가 21개 들어가면요. 그거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고리를 연결하듯이 해가지고 대충 딴 건 아니고 대단한 계산은 아니고 한 초등학교의 한 절반 곱하기 한 2분의 1 정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등등 해서 이렇게 학교가 들어간다. 무슨 공용청사가 그리고 46개나 들어가니 뭐 이 계산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민센터, 주민 뭐 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이 3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동네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민간 개인 사설병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의료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개다 그럼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인구가 대략 한 30만인데 3개다라고 그러니까 한 10만 인구 10만당 어떤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하나 정도를 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인구 10만당 하나 들어가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만당 하나씩 들어가는 것들이 뭐다? 종합병원, 그리고 큰 마트, 대형마트 그런 것들이 한 10만당 하나씩 들어갈 수 있고요. 백화점도 옛날에는 한 15만, 20만 있어야지 백화점 하나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은 도시 같은 경우는요 10만만 있어도 백화점 하나를 유치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산만 하더라도 백화점이 롯데도 있고 뭐 현대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아마 3개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대략 한 10만당 하나라는 기준 하에서 대략 세워진 거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 대략 짐작을 하겠죠. 여기 문화시설은 그 시립극장식의 어떤 굉장히 큰 오페라도 가능한 어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자잘한 문화시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시설 32개소 이런 것들은 대략 봤을 때 인구 30만이니까 10,000명당 1개 정도 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000명당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한 30% 정도다 해서
한 3,000명당 뭐 교회나 절이 하나 생기고 뭐 이런 정도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도 뭐를 통해서 나온다?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 세대 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가운데 좀 조정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은 무조건 모자라지는 않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토지 이용 계획을 해서 도시를 개발해 놓고 나니까 그 용지가 놀더라. 그러면 그걸 다른 형태로 옮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 시설을 부족하게 계획하면 그거는 큰 실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통시설 배치 뭐 등등 나오고요. 지하철 3호선 그리고 또 이 도로론 자유로, 요 자유로네 이거. 자유로 요새는 저 귀신 안 나오나요? 귀신. 자유로 귀신 옛날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뚫려 있는 귀신이 뭐 이렇게 도로가에서 손 흔들고 있다 해서 한동안 이제 뭐 사람들 놀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뭐 얘기가 별로 없네. 자, 그리고 공원녹지 계획인데 공원녹지 계획 같은 경우도 이제 근린당 하나씩 근린공원이 들어가고 어린이 공원은 대략 그거의 2배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2배 정도.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들의 생활권, 그러니까 근린당 주로 한 4개 정도까지 들어간다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들어갔죠. 등등.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뭐 녹지의 개수는 적지만 면적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아까 말한 호수공원과 합해서. 그래서 공공녹지는 굉장히 충분하게 들어간 편이다. 고밀의 신도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도 또 화끈하게 투자를 했어. 그래서 아파트 밖으로 나오면 또 도시 전체적으로 갈 곳도 많고 녹지도 굉장히 충분한 그런 도시가 되겠어요. 도시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호수공원이 이렇게 있었죠. 호수공원. 근데 이 호수공원이 또 이렇게 크게 넣어서 일산 시민들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한 10년 전인가요? 이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의 비밀이 또 밝혀졌죠. 통일 대비와 관련된 용도가 또 있더라고. 뭐겠습니까? 북한에 갑작스러운 변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북한 주민들이 동서독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는데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거의 탈출하듯이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뭐 기관총 쏘서 뭐 막고 이럴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그럼 만약 그 변란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남한 사회에 그냥 들어가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 일시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난민촌을 만들어서 그들을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물도 많이 있어야 되고 면적이 넓어야 되더란 얘기야. 근데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임진강 넘어서 이렇게 파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일산이 그 길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목에서 그들을 딱 붙들어서 호수공원에 일단은 임시로 안착을 시키는 거죠. 극비의 계획이었겠죠. 근데 이게 막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걸 뭐 이렇게 그걸 누설을 하고 나니까 일산 시민들이 갑자기 막 시위를 하고 한때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어쨌든 필요한 계획들이긴 맞죠.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산을 가보면 뭐 살만한 도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들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쇠락은 했지만 아까 말한 생활권 축의 모습입니다. 아파트촌 한가운데를 이렇게 보행자 도로가 쭉 따라가고 있죠. 이게 아까 말한 주거지하고 이제 도로 주변에 있는 마운딩의 모습이고요. 이런저런 어떤 공공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밀도도 높은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또 화끈하게 투자를 한 도시가 그게 바로 이제 일산 신도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일산 신도시의 계획과 관련된 이모저모입니다. 단순히 형태로만 볼 게 아니라 형태 속에 있는 이제 인구 밀도, 주택 유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다음 강의들의 테마가 될 거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자, 이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